세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알아야만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취득 시기하고 처분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금은 알아두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들, 절세 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배현근 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행크TV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는 세무사고 세무사업을 지금 한 20년 정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했었을 때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고요. 특히 이제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해석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있었고 또 어떤 해석들이 바뀌었는지, 그런 과정에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토지도 있고 아파트형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근데 이 모든 유형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민감한 게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두 가지에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리가 주택을 이렇게 취득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 이제 취득세라는 건데, 이 취득세는 취득가액, 내가 사는 금액이겠죠? 거기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정이 되는데, 이 세율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원화돼서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가장 기본적인 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 어떤 특정 목적 때문에 세율을 중과한다는 거예요.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시면은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1% 세율이 적용되고, 6억에서 9억 사이다 그러면 1.01%에서 2.99%, 그리고 9억이 초과되면 3% 이렇게 적용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주택을 사는데 만약 기본세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근데 취득가액이 이번에 5억이야. 5억이면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 세율이 적용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10억짜리를 삽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세금이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면은 크게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때는 실수요 목적이 아니다, 투기 목적이다 라고 봐가지고 세율이 중과됩니다. 이렇게 중과가 되면은 아까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취득가액에 무관하게 8%, 12% 이런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이고, 그리고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8%가 적용되는지 12%가 적용되는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은 8%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이 있으면은 조금은 완화해 줘야겠죠. 그래서 비조정은 두 번째 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주택이 한 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주택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싶어. 근데 강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참고로 강남은 조정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럼 만약 10억짜리를 산다라고 했었을 때 강남은 조정대상 지역이고 내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처럼 8% 세율이 적용됩니다. 굉장히 세죠. 근데 제가 목동 걸 이렇게 취득합니다. 목동은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비조정대상 지역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정대상 지역은 딱 4곳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중에서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 이 4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비조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은 무조건 다 조정대상 지역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고 4곳만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래서 목동 걸 사면은 비조정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이겠네요. 그럼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세율, 내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목동에 있는 10억짜리 사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취득세가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 법인이 주택을 산다. 법인은 실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죠. 이렇게 실수요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인이 주택을 사면은 주택 수에 불문하고 소재지 불문하고 무조건 12%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사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재산세.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7월달하고 9월달에 2분의 1씩 세액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그렇게 부담되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별로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진 않는데, 문제는 종부세죠. 우리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아마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2021년도, 2022년도는 악몽 같은 해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종부세가 너무 셌거든요. 정말 폭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높은 세율이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3년도부터 종부세가 쑥 급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종부세법이 이렇게 개정됐거든요. 그 개정된 내용이 지금까지 적용된다. 큰 틀은 2023년도 이후에 개정된 이후 크게 변동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세대로 합산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시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되는데,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봤듯이 취득세도 기본세율, 중과세율 이원화돼서 이렇게 적용됐었잖아요. 부동산 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 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눠서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데, 기본세율은 개인이 주택을 2채 이하 갖고 있으면 기본세율, 중과세율은 3채 이상 갖고 있으면 중과세율.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비교해 봤을 때 3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으면 분명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면은 내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설령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이 기본세율하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내가 주택을 3채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이면은 기본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023년도부터 종부세가 급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종부세가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면은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낮은 세율이 이렇게 적용되는데, 그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가 되려면은 우리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여야 될까요? 29억 원이면 되거든요. 시가로 한번 환산해 봤을 땐 거의 한 4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주택을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뭐 동일 세대 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해서 계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주택을 제가 3개 갖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하나는 7억, 5억, 3억 이렇게 세 채를 갖고 있었을 때 종부세 한번 계산해 보면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15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9억 초과 부분을 발라내고 여기에다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세율이 주택이 3채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죠. 그러니까 기본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돼서 궁극적으로 내가 주택 공시가격 15억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종부세가 한 170만 원 정도, 이게 2021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때에 비하면은 거의 한 80% 이상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종부세는 크게 뭐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한다고 해가지고 고민할 세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제 주택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1주택자 입장에서,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요거 이제 팝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에서 부여해놓은 가장 큰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뭐죠? 비과세예요. 비과세.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은 내가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12억 원이 초과되면은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금 내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결국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건이 거주 요건입니다. 보유 요건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적용되거든요. 취득하고 처분할 때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돼 라는 거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이 거주 요건, 내가 보유하는 와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돼, 이거는 특정 주택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팔 때 내 주택이 2년은 보유했다 할지라도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어떤 주택들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까? 라는 거는 취득일 현재를 갖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많이들 양도일을 갖고 판정을 하려고 하는데,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취득일 현재를 갖고 판정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양도일을 아까 제가 취득세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외에는 다 비조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일로 판정하면은 나는 비조정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적용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양도일을 갖고 판정하지 않고 취득일을 갖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부분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다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다주택자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올해 이제 세법 개정에 있어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유예되는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더 유예가 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아까 네 곳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거든요. 중과된다는 의미는 내가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못 받고 세율이 20% 또는 30%가 가산 적용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을 때하고 세금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배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 원래는 5월 9일, 올해 2025년 5월 9일 날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되게 돼 있는데, 이게 연장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1년 더 연장돼서 내년 2026년 5월 9일 양도할 때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 할지라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세법 개정 내용 중에 또는 해석 변경 내용 중에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매매 계약일 현재는 주택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잔금 치르기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했었을 때에 대한 관련 내용이거든요. 예전에는 매매 계약 특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매 계약일 현재 비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거든요. 요 요건을 충족하면은 내가 잔금 받기 전에 요거를 상가로 용도 변경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2년도에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무조건 이제는 잔금 청산일, 잔금 받을 때 그 시점에 주택인지 아니면 상가인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 자체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잔금 청산일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 청산일까지 계속 주택을 유지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보통 특히 강남권에 있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보통 시행법인인데, 시행사들이 요거를 상가를 이렇게 용도 변경하지 않고 주택으로 잔금 청산일까지 간 다음에 취득을 하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아까 취득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실수요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소재지, 주택 수에 불문하고 취득세가 12% 중과세율에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입장에서는 12%의 중과세율을 내고 이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럼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대출이 안 나와요. 잔금 청산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면은 PF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이게 막혔습니다. 매도자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끝까지 가서 주택을 사면은 법인 입장에선 대출도 안 나오고 취득세 부담도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한동안 2022년 말부터 해가지고 2024년 말까지 거래가 거의 올스톱 됐습니다. 정부에서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번에 세법 개정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을 팔았는지 상가를 팔았는지 원래 양도일 현재를 갖고, 즉 잔금 지급일 현재를 갖고 판정하는데 예외를 신설해 줬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일 이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매매 계약일로 와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5년 2월 28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하는 분부터는 이제는 계약일 현재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은 잔금일까지 용도를 변경해도 매도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수자, 만약 매수법인이라고 하면은 취득세를 상가로 내고 PF 대출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매도자, 매수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세법 개정인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용도 변경은 매매 계약일 현재를 갖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법에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매매 계약일 현재는 주택이었어요. 근데 잔금 청산일 현재 용도를 변경한 게 아니고 이 주택을 멸실했어요. 그럼 잔금일 현재는 뭘로
뭘로 매각이 되는 거죠? 토지로 매각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떤 특약 내용이 없습니다. 이때는 토지를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매매 계약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멸실 조건이 아닌 용도 변경 조건으로 팔아야만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은 이제 동거봉양 합과 혼인 합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부여하는 가장 큰 혜택이 제가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기본 전제가 양도일 연재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양도일 연재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팔더라도 한 채를 갖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몇 가지 특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라든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라든지 혼인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등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이 중에서 이제 동거봉양 한번 볼까요? 부모님이 한 채 주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가지고 이제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합니다. 그러면 1세대가 2채가 되겠네요. 그러면 비과세를 안 해준다 하면은 부모님 모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한 경우에는 2채가 되지만 합가일로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거는 비과세 해줄게 라는 게 이제 동거봉양으로 인한 비과세 합가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혼인합가라는 게 있죠. 남자가 한 채 갖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한 채 갖고 있었어요.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1세대가 되겠네요. 만약 결혼을 안 하면 각각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1세대가 2주택을 갖고 있다 해서 비과세를 안 해준다? 결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혼인합가한 날로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예전에는 5년 안에 팔았어야 되는데 워낙 혼인들을 안 하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얘를 이번에 10년으로 연장시켜줬습니다. 아까 동거봉양 합가하고 동일하게 기간을 연장시켜줬죠. 그래서 10년 안에 팔면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바뀐 내용. 좀 유리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세법 개정은 이렇게 유리하게 됐는데 해석 자체가 최근에 납세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이렇게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도일 연재 2채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그동안에 어떻게 판정했냐면 양도일 연재를 갖고 판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획재정부하고 과세관청에서 새롭게 발표된 유권 해석에 의할 때는 이 혼인합가하고 동거봉양 합가는 합가일 연재 한 채 한 채씩만 갖고 있었을 때만 적용할게 라고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유권 해석과는 180도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남자가 한 채 갖고 있었어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2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3채가 됐겠네요. 그 중에서 여자가 갖고 있는 이 C주택을 먼저 팔았습니다. 얘는 세금을 냈어요. 얘는 3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파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는 없거든요. 그럼 C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거는 남자 A주택, 여자 B주택 한 채 한 채씩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A주택을 팔든 여자가 갖고 있는 B주택을 팔든 혼인한 날로부터 지금은 이제 10년 안에 팔면은 그동안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를 했는데, 최근에 유권 해석으로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합관련자 남자는 한 채인데 여자는 몇 채였어요? 2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다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갖고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데, 혼인합가와 동거봉양 합가만큼은 반드시 합가일 현재 한 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합가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잘못하면은 비과세가 적용될 줄 알고 팔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신경 써가지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거봉양 합가하고 혼인 합가는 합가일 현재 한 채 한 채 가진 분들이 합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 내용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특례이기 때문에 양도일 연재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내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보통 우리가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이 등록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는 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양도일 연재 2채 이상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는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평생 1회만 적용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적용 제한을 폐지시켰습니다. 그 얘기도 뭐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도 많이 있고, 등록했던 분들이 자동 말소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고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적용되지?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이번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횟수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사한테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고 또 새로 사가지고 2년 거주하고 팔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세법 개정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사례를 잠깐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A주택, C주택, D주택 3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주택을 팔고 싶어요. A주택은 양도차익이 너무 커. 그러니까 A주택은 무조건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A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방법이 C, D주택을 다 팔고 마지막 한 채로 남겨가지고 파는 방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렇게 받아도 되지만 CD가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CD를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A주택을 팝니다. A주택이 2년 거주했다고 하면은 양도일년제 세치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비과세. A주택을 팔았어요. 세금 안 내고 비과세 받았습니다. 새로운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B주택에 들어가가지고 2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B주택을 팝니다. C하고 D는 아직 임대주택으로 공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비과세를 못 받았습니다. 왜? 이미 A주택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 B주택도 또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가 반복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또 달라진 건 뭐냐면 이 C주택은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어요.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나는 이 주택에 이제 들어가서 삽니다. 2년 거주하고 이 C주택을 팝니다. 그때 D주택은 계속 임대 주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이 C주택 비과세 받을 폭이 없었거든요. 왜? 예전에 A주택에서 이미 적용받았기 때문에. 근데 비과세 특례 적용 횟수가 폐지되다 보니까 이 C주택도 직전에 팔았던 거주택 이외의 양도차익은 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분들, 자동 말소된 분들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처분 순서라든지 어떤 걸 먼저 매도를 하는 건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세법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인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용받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2025년 양도세 절세 꿀팁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